이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중국 산업 정책을 잠깐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우리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가 산업에 직접 끌고 가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국토도 작고 집중력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화국을 떠나서 항상 그 정부가 바뀌면은 산업을 직접 개입을 하고 하지 지방 정부가 끼거나 다른 존재들이 껴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방 정부라는 게 껴 있습니다. 이 지방 정부는 참 딜레마가 큰 데예요. 잠깐 그냥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하고 미래에셋에 대해서 중국 자본시장 쪽, 투자 쪽, 운용 쪽 이쪽을 한 32~3년 정도 월급쟁이 생활을 했고요. 작년에 이제 퇴직을 하고 지금은 중국에 계속 살면서 두 가지를 많이 보러 다닙니다. 한 사람은 그쪽에 밑바닥에 있는 기층민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들의 어떤 복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걸 하나 보고 다니고, 두 번째는 가짜 사람 많이 보고 다닙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근데 두 가지가 중국에는 앞으로의 수십 년의 전략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 키워드는 아마 이쪽에다 녹아 있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그들이 기층민들이 적어도 10억 이상 될 겁니다. 농민들이 한 6, 7억 되지만 그들이 농촌을 벗어나서 지금 도시로 다 들어와서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감안을 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케어하냐가 저쪽의 체제라든가 저쪽이 발전하는데 뒷다리를 안 잡게 하려면 그거를 케어해야 되고, 앞쪽으로 치고 나가는 것은 로봇을 어떻게, 로봇에 들어가는 건 AI 플러스 우리가 맨날 보고 있는 뭐 LLM이네, VLA네 그런 것들. 전기차는 사실은 아까 뭐 소개를 하셨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압도적으로 산업에서 자동차 쪽에서 내연차는 지금 존재감이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BYD로 뭐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BYD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내연 자동차들이 위험할 것이고, 내연차들이 어떻게 가격전을 벌리냐에 따라서 BYD가 대응을 하고 그것이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변해간다고 저는 봅니다. 중국은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지정학적인 뭐 이런 얘기 지만 중국어로 얘기하면 오른쪽에 있죠.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무슨 시대냐, 비란더 시대. 그래서 비란이라는 게 누가 더 막장이냐 하는 비교를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막장 드라마처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위에 있는 말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분업이 해체되고 피크 차이나가 끝나갔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피크 차이나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사이에 돌이 이제 찢어지고 있는데 중미, 미중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은 이혼 비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동안 계산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것이 미국에는 물가가 올라가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 주셨지만 미국에서 차 사는 거는 지금 올라가니까 빨리 사라 그러지만 중국에서는 떨어질 거니까 사지 말고 뒤에 사라 그럽니다. 이 둘의 비용이 경제학적 용어로 보면 인플레이션으로 그들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고, 중국은 디플레이션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체제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데 둘이 부딪히는 지역은 항상 교집합에 우리가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서는 이런 상황을 100년 만의 대변혁의 시대다. 즉 그들이 아편전쟁 이후에 1945년에 중국 공산당이 국가를 세웠던 그 시기가 치욕의 역사를 끝낸 거라 그러면 지금 그들은 다시 한번 이거를 역전할 수 있는 기회, 그것 때문에 100년 만의 대변혁의 시대라고 해서 중국어는 바이네오의 요주다 비엔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배경에는 뭐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결국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는 이 사람들이 많이 가져갔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가져갔는데, 이건 중국 사람을 필두로 한 이머징 마켓의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미국에 있는 스퀴즈 바텀에 있는 역적 이제 레드넥이나 이런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일 텐데, 이 둘 간의 문제는 사실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여기서 많이 가져가는 이 구조인데, 이 구조를 결국 중미 쪽에 집어넣어서 무역 관세 이렇게 가고 있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속에는 이 두 가지 시스템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달러 시스템, 두 번째는 중국의 제조 시스템. 둘 다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하는 가장 효율적인, 이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것은 뭐가 됐건 제일 싸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를 가지고 해외 출장을 가시면 제일 싸게 환전 비용을 바꿀 수 있는 현지 통화로 그런 거고, 또 무역에서도 우리가 이 매매를 하고 달러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달러가 비용이 최저이기 때문입니다. 환율의 변동은 차치하고. 두 번째는 중국의 제조. 중국의 제조는 비용 측면에서는 지금까지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공급망까지 포함을 할 경우 동남아도 아직 멀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 가장 효율적인 것들이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둘이 싸움을 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작년 7월 이후에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관세를 가지고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보다 난이도가 제가 볼 때는 몇 배는 더 높습니다. 중국이 지금 문제가 여기 왼쪽에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3, 40년의 발전 모델이었다 그러면 오른쪽은 앞으로의 미래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것은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것 또는 사람의 체질을 바꾸는 것, 성별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의 딜레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중국은 유효 수요가 부족하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지갑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는데 소비를 유도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은 노동소득하고 재산성 소득, 소득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동소득은 지금까지 중국의 노동자들이 수십 년 동안 노가다를 해서 받았던 돈이에요. 그게 한쪽 주머니에 있다 그러면 재산성 소득은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오는 겁니다. 첫째 임대료가 나오든 아니면 이자가 나오든 아니면 배당을 받든. 근데 중국 사람들의 소득에서 재산성 소득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8.3%밖에 안 됩니다. 재산을 8.3%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몇 명 없지만 거기서 나오는 소득도 다 은행 이자 소득이 80%입니다. 나머지 20% 조금 넘는 수준이 배당이라든가 임대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14억에서 왜 10억이 넘는 사람을 케어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은 노동이 가능한 60세 또는 맥스로 봐서 70세까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케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국의 뒷다리를 잡을 겁니다. 그것을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소득 구조를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중 하책에서 이들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하책을 쓸 수는 없었죠. 이 하책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장기 디플레를 가고 이건 90년대 중반 또는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30년 동안은 이걸로 왔죠. 외수, 수출과 국내 투자가 섞여서 잡아 돌리다 보니까 20년 동안 인프라 투자하고 대단히 했습니다. 근데 인프라는 미국보다 훨씬 좋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앞에서 그들이 바라던 그런 구조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위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중국 산업정책을 잠깐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우리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가 산업에 직접 끌고 가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국토도 작고 집중력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화국을 떠나서 항상 그 정부가 바뀌면은 산업을 직접 개입을 하고 하지 지방 정부가 끼거나 다른 존재들이 껴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방 정부라는 게 껴 있습니다. 이 지방 정부는 참 딜레마가 큰데요. 부동산이 어려운 것도 지방 정부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델이 지금은 중국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중앙이 결정하고 국무원이 여러 가지를 틀을 짜면 그 다음은 지방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것이 결국 다음 단계는 기업에서 갑니다. 근데 기업은 정부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들에게는 응집력과 집중력을 줬지만 어찌 보면 비효율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시장이고 여기서 가장 최근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중국 제조 2025, 메이드 인 차이나 2025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갑론을 박으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성과가 있습니다. 중국 산업을 이해할 때 저는 이걸 경위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날줄 시줄 해가지고서 경도 위도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중국 정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게 결국 민간 기업들이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꽉 조여버리면은 송사리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도 있었지만 빠져나가게 해주면은 시장이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여기 지금 제가 모택동이라는 사람의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 소련처럼 가서는 안 된다. 소련은 중앙으로 모든 것을 집결을 해서 여기서 그립을 꽉 잡으니까 다 죽어 나갔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방과 중앙이 콜라보를 해서 이것을 풀어주고 조여주고 이런 것을 잘 해야지 된다. 그것이 우리 중국의 장점이다. 이렇게 본 것이 1956년입니다. 그 뒤에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시진핑 정부에서는 그립이 세서 어려운 산업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또 풀어준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을 영원히 믿을 게 아닙니다. 5년, 10년의 정권이 변하듯이 저쪽에서는 정책도 몇 년마다 잡았다 풀었다 합니다. 그게 중앙과 지방의 수천 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유인합치성이라고 제가 밑에 써놨는데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거냐, 지방 관원들한테 어떻게 KPI를 지정을 할 거냐라고 해서 인센티브가 같이 합치가 될 때는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게 삐져나가서 관리가 안 될 때는 중국의 부동산 또는 지금 전기자동차의 어떤 가격전 성마다 다 있거든요.
중국의 백주들 좋아하실 텐데 중국의 백주 브랜드가 1000개가 넘습니다. 마오타이하고 수정박만 드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각 성마다 있고,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 지방정부의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정부가 세금을 분세제를 시작을 하고 가져가는 일부 세금 외에 지방정부에 떨궈주는 세금인데, 기업소득세는 지방정부에 귀속되는 포션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에서 우리로 말하면 보조금이라 그러죠. 그쪽에서는 이전 지불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주는 것이 해마다 바뀌고 협상을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결국 자기 주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방정부에 기업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중국 진출을 하실 때는 중앙의 것을 보시는 것 자체가 착시입니다.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 되고, 지방정부에 실제로 그것이 워딩이 약속이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렵죠. 중국의 성이 31개가 있고, 그리고 100만 넘는 도시가 210개가 넘습니다. 그 100만 넘는 도시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최근에 성과가 나오네 마네 많이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화웨이나 샤오미가 돌파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남은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에 지난달에 나온 게 화웨이가 참 대단한 회사라고 느끼는 게, 비상장사이면서도 정부랑 관계도 깊겠지만 화웨이가 낸 것이 5나노 칩을 SMIC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만들어서 지금 그 5나노 칩을 자체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iOS는 못 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안 쓴 거고 iOS는 못 쓰니까 자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하모니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두 개 구도지 않습니까? 윈도우 체제하고 iOS 체제에 지금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직접 가서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 PC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외관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을 넘게 쓴 이 두 가지 이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바꾸고 하모니를 써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휴대폰이 지금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하모니 화웨이 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조적으로 쓰는 거다 보니까 쓰는데, 노트북이라든가 PC를 바꾸는 건 굉장한 결심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까지 써본 걸로 봐서는 굉장히 손에 익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런 쪽으로도 들어가고 있는데, 샤오미 같은 경우는 3나노를 개발을 했지만 이것은 TSMC에다가 외주를 줘서 만든 거고, 지금 미국이 잡고 있는 거는 화웨이는 죽어도 안 된다기 때문에 화웨이는 아무도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돌파를 하고 있는데, 곧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EUV죠. 레스트 스포트라고 제가 해놓은 거는 이게 진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만든 가장 복잡한 기계라고 하는 것을 미국도 27%, 일본이 27%, 독일이 24%, 세 개 섞어서 네덜란드에서 만들고 있는 게 EUV예요. 그게 이제 14나노 이하의 반도체를 썰어서 만드는 기계인데, 이것을 지금 중국에서는 한 4-5개 라인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하얼빈 공대하고 절강대하고 선전에 있는 심천시의 국유기업인데 사이캐리어라고 하는 회사가 화웨이하고 손잡고 지금 만들고 있어서 어떻게 돌파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지만 뭔가 하고 있습니다. 민영 기업들이 선전과 항저우가 좀 색깔이 다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정부를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의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정책을 중앙으로부터 승인받는 것도 있지만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시는 젊은 친구들, 제가 최근에도 이제 상해에서 젊은 친구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항저우를 가봐라, 선전을 가봐라 얘기한 거는, 대도시만 가는, 출장을 와도 우리는 일선 도시만 갑니다. 근데 일선 도시 이외에 2,870개가 넘는 현급 도시까지는 못 가시더라도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210개가 넘는 100만 도시까지는 가면서 좀 다니다 보면 중소기업들의 할 바도 있을 것이고, 젊은이들의 창업도 많이 있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거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프리미엄이라고 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3선, 4선 도시로 그쪽에서 말하는 아래쪽 시장으로 간다 그러면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북경상해는 한국을 웬만한 서울 이상으로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가면 선전이나 샹하이 같은 경우는, 항저우 같은 경우는 무료 숙박도 해주고, 창업을 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1년 반 정도 실업급여도 줍니다. 실업급여가 쏠쏠합니다.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항저우의 경쟁력은 정부가 목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사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통제형의 정부라고 중국을 생각을 하시는데, 항저우 같은 경우나 선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베이징이나 샹하이만 해도 좀 그런 기분이 있는데, 이런 선전이나 항저우로 가게 되면 상당히 다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